안녕하세요. 야담서생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라는 거 아시죠? 참, 알림 설정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엽 임금은 정사를 뒤로 한 채 대궐 깊숙이 들어앉아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간신들은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붕당을 조성해 다투기 바빴습니다. 이런 붕당 속에서 권력을 잡은 세도가 집안에 청수라는 장안의 유명한 건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도가의 자손이라 무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어느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을은 산수가 빼어나고 들에는 오곡이 풍성했으며 산에는 백과가 있어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을 사람들은 다른 고을보다 부자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 당시는 자신의 세도를 이용해 백성들의 재물을 뺏거나 부정으로 부자가 되지만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는 부자이지만 모든 거지들을 집으로 불러 숙식을 제공했고 나그네들 또한 며칠씩 식객으로 머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약점이 있다면 평민 출신이라는 것인데 이로 인해 고을 양반들에게 항상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양반이 아니면 이름도 없고 자손 또한 벼슬에 나아가지 못했으며 아무리 똑똑해도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스라에는 미랑과 중호라는 남매를 두었는데 큰딸이 17살이고 이미 고을에서는 빼어난 미인으로 소문이 나면서 여러 곳에서 혼담이 오갔지만 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2살 아래인 동생 중호도 누나 못지않게 미남이었는데 미랑을 닮아 여성처럼 피부가 희고 예뻤습니다. 더구나 재주가 뛰어나고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배웠지만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주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한 양반을 찾아서 땅이라도 떼주고 양자로 가면 과거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버님, 싫습니다. 남의 집으로 가서 벼슬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우리 집안이 양반이 되지 못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집안도 고려 때는 양반이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조선개국에 동참하지 않았다면서 평민으로 강등시켰기 때문이란다. 그러면 지금 양반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이 고장 토반의 행패는 다른 고을보다 더 심해서 평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고을에 부임한 청수는 이방을 자기의 신복으로 만들었고 그에게 고을 최고의 명기를 불러 수청을 들게 하면서 재물을 긁어모으는 방법까지 지시했습니다. 이방 고을 상놈 중 누가 부자냐? 성준이란 놈입니다. 그 놈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겠느냐? 트집을 잡아 족치면 해결될 것입니다. 트집 잡을 좋은 방도라도 있단 말이냐? 이방은 간사한 웃음을 띤 채 원님 청수의 귀에다가 속닥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예쁜 딸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이겠구나. 하하. 그로부터 며칠 후 이방이 사령을 앞세우고 성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방나리가 웬일로 납시셨소? 원님께서 자네의 고명한 딸을 보시자고 하네. 무슨 일로 보자시는 geb니까? 난들 알겠나? 원님의 속마음을. 그저 미랑의 소문을 듣고 그러시는 것 같네. 혹시 중신이라도 할지 누가 알겠는가? 농담도 잘하시는구려. 원님이 매파라도 됩니까? 군말이 많은가? 자네는 원님의 명령을 거역하겠단 말인가? 명을 어기겠다면 자네 딸년을 추포할 것이야. 이방나리 아무리 원님이라고 해도 남의 집 처녀를 죄도 없이 잡아간단 말이오. 성주는 원님 청수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과 이방이 그를 부추겼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웬 잔말이 많은가? 자꾸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방의 큰 소리에 중호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입니까? 기가 막히는구나. 글쎄, 원님이 내 누이를 보시자고 하는구나. 무슨 이유로 그런답니까? 나도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구나. 이 말을 들은 중호가 이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방나리에 그렇게는 할 수 없소이다. 어린 녀석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에이, 저리 비키지 못할까? 이방은 중호의 왼쪽 뺨을 후려치면서 사령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어서 저 계집년을 끌어내라. 번거지의 육모방망이를 옆구리에 찬 사령들이 방으로 들어가 밀항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때 성준과 온 식구가 가마에 몰려들자 다른 사령들이 막는 바람에 밀항을 태운 가마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준과 중호는 가마를 따라 관가로 달려갔지만 매만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날 성준은 아전을 통해 돈과 땅 문서를 바쳤지만 밀항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밀항은 자신이 왜 잡혀왔는지 그 까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원님 청수가 그녀를 찾아와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과연 절세미인이구나. 몇 살이냐? 17살입니다. 한창 꽃다운 나이로구나. 오늘 밤 내게로 와 수청을 들도록 해라. 원님께서는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생이 아닙니다. 그래, 알고 있다. 지금부터 한양에 있는 마누라 대신 소첩 노릇을 하란 말이다. 그러면 너는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지 않느냐? 원님,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도 얼굴이지만 목소리가 쟁반에 굿을 굴러가는 것 같구나. 하하. 밤이 되자 원님 청수는 술상을 차려오게 먹고 하인에게 이불을 깔게 한 다음 밖에서 문을 잠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옷을 벗고 밀항의 옷을 벗기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예쁜이 오늘 나와 함께 첫날 밤을 치르자꾸나. 내가 산의 맛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그는 능청스럽게 덤벼들었고 밀항은 그를 밀어내면서 소리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짐승처럼 막무가내로 덤벼들자 포기한 밀항이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정이 원한다면 정식으로 육례를 갖춰 저를 맞으시오. 이런 무례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이런 말에도 그의 무리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예법은 다음에 해도 된다. 상놈에게 시집 가는 것보다 나 같은 원님에게 몸을 바치는 것이 영광일 것이니라. 제발 절 놔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몸부림쳐봤지만 힘이 약한 여자이기에 결국 옷이 벗겨지고 말았고 결국 원님 청수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원님 청수는 자신의 물건으로 정신없이 그녀를 능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이 차가워짐을 느꼈으나 그러나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인과 아전을 불러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원님 청수는 양심의 가책에 무섭기만 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봐라. 새벽에 성준 집으로 시신을 옮기고 자결도는 기절했다고 둘러대거라. 다음 날 새벽 성준의 집으로 밀항의 시신이 옮겨졌고 가족들은 딸의 죽음이 너무도 황망하였습니다. 아가야, 무슨 곡절로 이렇게 죽었단 말이냐? 필시 원님 청수의 짓이라 생각된 성준은 미친 사람처럼 관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령들이 맞고 때렸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원님 방 옆으로 찾아가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내 딸을 왜 죽였는지 그 까닭이나 들어보자. 성준의 노한 말에도 원님 청수는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준은 관가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흘 후 밀항의 장례는 치러졌고 온 고을에 원님이 수청을 거절해서 일이 됐다는 등의 여러 가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민심은 요동쳤고 성준은 하루도 빠짐없이 관가를 찾아가 호통쳤습니다. 청수 이놈, 나와서 내 딸을 왜 죽였는지 말하거라. 원님 청수는 성준의 계속되는 이런 행동으로 소문이 더 퍼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은 성준은 옥에서도 자신의 딸을 살려내라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의 식구들은 밀항의 죽음과 아버지까지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호소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아전들에게 준 돈과 전답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명을 하면서 성준을 풀어주지 않았고 성준은 원통하고 분해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는 바람에 급기야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점점 쇠약해져서 거의 죽게 될 무렵 이방은 성준의 상황을 원님 청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놈마저 죽으면 골치가 아프다. 어서 석방해라. 병이 든 성준이 석방되어 집으로 왔지만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밤 성준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꼭 원수를 갚으라는 말과 함께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를 치른 아들 중호와 아내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나서 그 길로 가슴에 칼을 품고 관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삼엄한 경계를 중호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잠입하지 못하고 돌아가기를 여러 번 이었습니다. 그러던 몇 달 후 갑자기 원님 청수가 한양으로 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양으로 올라가면서 내직으로 영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호는 원수를 갚을 길이 막막하여 실망하였으나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고자 하는 집념만은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중호는 큰 결심을 한 후 병석에 있는 어머니에게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동안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한양에? 네, 어머니. 원수놈에게 복수해야겠습니다. 아직도 내 나이가 어린데 가능하겠느냐? 내 생각에 위험할 것 같아서 그러느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편찮으신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기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의 유언과 누이를 생각해서라도 기필고 원수를 갚아야만 합니다. 알겠다. 내 뜻이 그렇다면 어찌 말리겠느냐. 내 걱정 말고 몸 조심하거라. 16살의 중호는 노잣돈을 두둑하게 장만의 괴나리보찜에 넣고 집을 떠나면서 이웃집 구동 어머니에게 집 일을 부탁했습니다. 집을 나선 중호는 한양을 향해 쉬지 않고 걸으면서 어머니의 건강을 하늘에 빌었습니다. 꾸준히 걷던 중호는 어느덧 한양 근교에 도착하였고 화장을 한 후 입었던 옷을 벗고 누나 미랑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따아 자주색 땡기로 묶자 누나 미랑을 닮아 얼굴이 예쁘고 살결까지 휘었으며 목청까지 미성이라 완벽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한양으로 들어온 중호는 어마어마한 장안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이곳이 바로 임금님과 정승들이 사는 것이구나.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이야. 이렇게 다짐한 중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하숙을 청했습니다. 처녀는 어디서 오는 길이요? 충청도에서 왔습니다. 한양에서 가무를 배우려고요. 보아하니 처녀의 얼굴이면 배워둘만 하겠네. 당시 사회의 기생은 지조와 함께 가무에 능해 멸시나 천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장남자 중호는 어머니 생각에 노파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노파 역시 딸처럼 귀여워했습니다. 중호는 노파의 소개로 가무를 가르치는 남자와 여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중호는 노래와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무가 출중해졌습니다. 너처럼 빨리 배우는 아이가 없었는데 내 생각에 넌 타고난 끼가 많은 것 같구나. 두 선생에게 배운 기간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선생이 중호를 불렀습니다. 기생으로 나서도 충분한 실력이 되었구나. 너는 장안에서는 최고의 기생이 될 것이다. 여장남자 중호는 작은 기와집을 한 채 마련해 독립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기생이 집을 마련해 놓으면 손님들이 찾아오거나 혹은 대갓집이나 대궐연회에 불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중호는 원님 청수의 집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청수의 집은 대궐처럼 웅장했고 내직으로 상당히 높은 벼슬에 올라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수는 옛날처럼 지금도 기생집 출입이 잦았습니다. 남장여자 중호는 국희라는 하인을 두었는데 자신의 나이보다 한두 살 아래로 하숙집 주인 노파의 조카딸이었습니다. 그는 기생 수업을 졸업하는 순간 자신의 이름을 홍랑이라고 지었습니다. 홍랑은 글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썼으며 그림과 가야금까지 능했습니다. 이에 홍랑은 단번에 장안의 최고 명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처음 홍랑은 국희와 딴방을 썼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대하면서 정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국희는 홍랑이 남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홍랑을 보기 위해 장안의 남자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하지만 원수인 청수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실망치 않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른 쿠키가 누워있는 홍랑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씨는 어떻게 해서 사내들을 휘어잡습니까?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얼마 후면 난 기생을 그만둘 생각이야. 여자란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살림하는 것이 제일이지. 쿠키는 피곤했는지 옆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잠결에 홍랑의 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홍랑은 무의식 중에 쿠키를 꼭 껴안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쿠키가 수줍은 듯 말했습니다. 아씨, 전 시집 안 가고 항상 아씨 곁에 있을래요. 이 말을 들은 홍랑은 애욕을 느꼈고 쿠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우리 헤어지지 말고 둘이서 영원히 살자꾸나. 그때 홍랑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쿠키야, 어서 내 방으로 돌아가거라. 아씨, 싫습니다요. 여기서 그냥 잘래요. 쿠키는 더더욱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고 홍랑이 아닌 중호는 17살의 사내로 품에 처녀가 안기자 자연적으로 정욕이 발동된 것입니다. 쿠키 또한 여자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 청수가 같은 벼슬아치 두 사람과 함께 홍랑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홍랑과 인사를 나눈 청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나하고 면식이 있는 것 같은데? 홍랑은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원수를 만나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얼마 후 술상이 차려지자 그들은 술을 마신 다음 홍랑의 가무와 검은고를 들었습니다. 이때 청수는 홍랑을 향해 음흉한 눈길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호, 우리 옆집에 이런 명기가 있을 줄이야. 이렇게 중얼거리며 침을 삼켰습니다. 이를 눈치챈 홍랑은 청수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수 일행은 늦은 밤까지 가무를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청수가 혼자 홍랑을 찾아왔습니다. 홍랑은 그와 함께 나란히 앉아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원수라는 생각이 앞서 자칫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홍랑은 완전한 기회를 잡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힌 후 온갖 교태와 아양으로 청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청수는 몸이 달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홍랑은 그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청수를 죽이기 위해 남몰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청수에게 몸을 허락하고 소첩으로 살림을 차린다는 명목으로 금은 폐물이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청수는 재물을 아끼지 않고 홍랑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모은 재산이 아버지 성준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수가 애원하면서 졸랐습니다. 이복의 홍랑,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좋은 날을 받아야 합궁의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자네를 기다리다가 말라서 죽을 것 같네? 홍랑은 그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합궁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홍랑은 그동안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귀중한 재물을 모두 국희내로 옮기면서 비밀에 붙이라고 하였습니다. 합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던 청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국희는 어디 갔는가? 오늘 밤 우리의 합궁을 위해 일부러 집으로 보냈답니다. 자네는 역시, 하하. 홍랑은 문을 안에서 잠근 다음 청수와 단둘이서 주안상을 차려놓고 마셨습니다. 얼마 후 취기가 오른 청수가 홍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자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이네. 화장을 진하게 한 홍랑은 진짜 여자보다 더 요염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바른 분이 푸른빛이 띄는구먼. 생각이 나지 않지만 예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야. 나리도 세상에는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 많답니다요. 그러면서 홍랑이 검은고를 타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이 장엄하면서 섬뜩한 것들이었습니다. 홍랑은 곡이 끝날 무렵 일부러 줄을 힘껏 당겨 끊었습니다. 자네 괜찮은가? 이때 청수는 이상스럽게도 가슴이 뜨끔하면서 불길한 예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 그만하고 자자꾸나. 네, 딸이. 금치미에서 청수가 옷을 벗자 홍랑은 속옷을 남겨둔 채 겉옷만 벗었습니다. 홍랑의 품속에는 시퍼런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고 촛불은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하늘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청수는 홍랑을 껴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홍랑은 그를 밀어내면서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청수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딸이, 한 가지 부끄러운 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네, 저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하나가 있습니다. 첫날 밤 남자가 여자 위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남자는 반드시 복상사합니다. 그래서 첫날 밤은 여자가 남자 위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래를 평생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거 참 이상한 전통도 있구먼. 그렇게 하세나? 이에 홍랑이 청수의 배 위로 올라가는 순간 시퍼런 칼을 꺼내면서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나를 모르겠느냐? 이게 무슨 짓인가? 장난치지 말게나. 이놈, 니놈이 고을 원님으로 있을 때 미랑이란 처녀를 강간해서 죽였지. 더구나 그 아버지 성준을 옥에 가두었다가 죽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죽은 미랑의 남자 동생이고 성준의 아들이다. 뭐라고? 네가 그 놈이라고? 이제야 날 알아보겠느냐? 이 철천지 원수야. 이보게, 나 살려만 준다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네. 듣기 싫다 이놈아. 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내 놈의 피뿐이다. 이때 청수가 중호를 뿌리치자 그는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청수가 달려들어 그를 깔고 앉아 칼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중호가 힘을 다해 청수를 밀었는데 술에 취한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더구나 그의 눈에는 자신이 강간할 때 죽은 미랑으로 보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청수는 문을 박차고 나갔지만 대문이 잠겨 있어 후원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중호는 칼을 겨누며 쫓아갔습니다. 얼마 후 청수는 숨을 헐떡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중호는 달려들면서 배를 찔렀습니다. 칼에 맞아 쓰러진 청수를 올라탄 중호는 온몸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러자 청수는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마침내 숨이 끊어졌습니다. 중호가 그의 배 위에서 일어나는 순간 아버지와 누나의 혼령이 나타났고 이에 중호는 원수를 갚았다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자 정신 차린 중호는 그의 시신을 뒷마당에 깊이 매장했습니다. 원수를 갚은 중호는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총각머리를 따 검은 갑사댕기를 들였습니다. 여자 홍랑에서 남자 중호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새벽동이 트는 순간 국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국희가 중호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아씨, 왜 남복을 하셨습니까? 미안해. 원수를 갚기 위해 지금까지 여장 남자로 행세하면서 국희까지 속였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다음에 천천히 얘기하겠어. 그리고 여자 홍랑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란 것을 꼭 명심하시오. 난 지금 시골로 내려갔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와 그대에게 청혼할 테니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오. 중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국희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중호는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가 집과 땅을 모두 팔아서 정리한 다음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 다음 국희와 결혼해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